쿠팡의 독주, 신선의 배신, 신선 너마저.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조 단위 거래액이 넘어가서 또 계속 2배씩 매 성장하는 플랫폼이 있었나? 지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해외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그냥 하나로 요약하면 쿠팡의 독주 유통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한다면 신선의 배신. 할인전 입장에서는 그나마 신선 너마저. 신선 네. 시장만큼은 네. 할인점이 네. 암만 온라인이라고 해도 무배추 그거 어떻게 다 온라인으로 사라고 했는데 세상이 바뀐 거죠. 그것마저도 네. 신선이 이제 그 사실 처음에 마켓컬리 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프리미엄 뭐 그냥 그런 건 예전부터 백화점 신선관에서 하던 거여서 그냥 걸어냈는데 여기 똑같이 쿠팡이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다른 데도 이제 안 따라갈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거든요. 당연히 자기들이 먼저 그거를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었고 당연히 강점이라고 여겼던 건데 맞습니다. 남이 먼저 하는 걸 따라하는 형세가 돼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 마켓컬리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전국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할인점에서는 적극 대응을 하진 않았단 말이죠. 다른 채널에서는. 근데 이제 쿠팡이 전국 서비스를 하면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키워드는 하나로 얘기하자면 이제 쿠팡 키워드가 제일 결국은 경쟁업체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치 적자가 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게 우리 해운 산업에서 머스크라인이 파멸적 경쟁이라는 걸 선언하고 막 때려줘 가지고 큰 배를 때려줘서 결국은 다 죽이겠다. 근데 그 경쟁사인 2위인 MSC라든지 3위인 코스코도 우리도 그럼 죽을 수 없다 해서 같이 때려짓거든요. 배를. 그럼 결국은 과도한 투자가 돼 가지고 결국은 선박이 공급 초과돼서 지금 운임이 또 하락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해운 사람이 좀 폭탄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폭탄이 안 터졌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터졌는데 또 이제 그걸 갖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같이. 그게 유통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쿠팡이 그걸 선도적으로 딱 나가다 보니까 골치 아픈 거죠. 경쟁자들은 이거 좀 적정히 이윤을 내고 해야 되는데 쟤는 그냥 무조건 1조 이상 적자나도 된다는 식으로 하면 다른 기업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좀 뭐 이런 뭐 11번가라든지 유메프라든지 뭐 이런 롯데마트 이런 데는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비전 펀드가 주도하는 이 쿠팡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저는 그런 약간의 그런 부분도 봅니다. 근데 끝까지 미치고 팔려고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기업의 목적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을 앞서가기 위해서는 똑같은 레벨로 해서 후발주자가 선두주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로켓 배송을 시작하는 그 시점 그때는 제가 이제 특정 플랫폼에 있었을 때 제가 레포트 그대로 썼습니다. 곧 망함. 이건 계산을 해봤더니 네. 이건 최후의 발악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버리는 패 이런 정도로 봤는데 이제 1조 투자가 들어오면서 이 돈이면 그래도 꽤 돌릴 수 있겠는데 추가 투자가 들어오고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진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할인점의 위기는 일단 가족 구성원의 변화. 할인점 기본적으로 적어도 3, 4인 가구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던 건데 지금 국내는 1인 가구 제일 많고 그다음에 2인 가구 합치면 거의 60%에 이른단 말이죠. 거기에 맞네요. 대응하는 네. 구조로 보면 주로 이제 외벌이나 맞벌이 혹은 이 구조로 되기 때문에 할인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단적으로 제가 뭐 강의 얘기하셨는데 주로 설명하는 게 바나나입니다. 예전에 할인점에서 바나나 한 송이를 샀어요. 네. 그래서 먹다 보니까 반은 버리는 거예요. 물러서. 맞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편의점에도 바나나를 팔아요. 한 개, 두 개. 한두 개. 그게 다 개당 단가는 비싸지만 총 금액으로 보면 나한테 오히려 더 싼 거예요. 10개 사서 5개 먹고 버리느니 내가 먹고 싶을 때 맛있는 걸 한 개씩 사 먹는 게 더 익숙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해진 다음에는 불편한 거로 가기 어렵죠. 나중에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흔히들 그렇게 차 밀리는데 왜 이렇게 자가용 타고 다녀? 자가용에 익숙하면 대중교통 타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파멸에 이르는 것 같은 돈을 때려 붓고 있지만 저는 쿠팡 저도 올해 초 작년 말은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제가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은 아니지만 바꾼 이유가 속도가 너무 빠르단 말이에요. 조 단위 거래액이 넘어가서 또 계속 2배씩 매 성장하는 플랫폼이 있었나? 지금 말한 것처럼 갑자기 해외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 아까도 말했듯이 시장이 그럼 갑자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벌이가 2배씩 커졌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한정된 자원 내에서 쿠팡만 2배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을 바탕으로 다른 서브 영역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일본을 갔었어요. 뭐 여러 번 갔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가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 없었던 게 뭐냐면 걔네들은 모든 빵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수박을 다 잘라 팔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잘라 팔지 않았어요. 물론 요즘 다 잘라 파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알아서 이게 이제는 가구가 이렇게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잘라 파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잘라 판다는 얘기는 버리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마트는 뭐냐면 우리가 할인점, 대형 할인점의 출현이라는 게 이마트가 95년에 처음 나왔는데 이 마트는 규모 경제거든요. 이게 바스켓에 잔뜩 사면 싸게 준다는 것 때문에 코스코라든지 있는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인구 변화라든지 세대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거에 대해서 오프라인 마트가 대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존이 그걸 대응을 한 건데 아마존도 말이죠. 불과 창업한 지 2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아마존 그 We Sell Everything을 제프 베조스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 그때 6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 뭐 작년에 900억 달러인가 전 세계에서 월마트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은 월마트의 몇 분의 1인데 주식가치는 2배란 말이죠. 그건 아마존은 혁신의 벽을 넘어서 아마존도 처음에 퀘스천 마크 있죠. 프리미엄 아마존 그 회원 근데 아마존은 그걸 성공한 데고 그래서 글로벌 그 유통기업 뭐 29개를 무너뜨리고 다 토이조로스까지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거에 동생격인 우리 쿠팡이 똑같은 걸 가는데 과연 쿠팡도 그러면 그렇게 아마존처럼 혁신병을 놓고 그 몸줄을 키워서 그런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이제 아마 저 쿠팡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파지티브하게. 근데 한편으로는 조 때려 박았는데 여전히 조로 또 손실이 난다면 이건 좀 약간 좀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결국은 그 비전 펀드가 뭐 100조 이상 된다는데 아무리 그게 뭐 커도 언젠가는 지금 손정희 회장이 엄청난 지금 손실을 봤다는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인내를 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인내하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좀 미래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지 않냐. 올해 1분기까지도 대표적인 쿠팡가. 네. 아이고 정말로 망한다 니네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어디서 뭐 직접적으로 연락이 와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전화도 받긴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까지는 거 비해서도 성장폭이 더 크다는 거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배민 매각 금액에 대해서 매우 놀랐지 않습니까? 맞아요. 배민이 4.8조예요. 그럼 쿠팡은 그거보다는 높겠네요.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어쨌든 M&A 된다면 그렇죠. 그거보다는 비싸지 않을까요? 그렇게만 계산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들어간 돈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다른 분이 한 얘기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하면 쿠팡이 한 3년 정도 뒤면 20조 정도의 거래액은 무조건 할 거거든요. 3년 이내에는. 그러면 20조면 아무리 그냥 회사를 발로 운영해도 1% 정도 비용을 1%만 세이브하면 2천억. 1%면. 다 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혁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만약에 한 2%만 하면 4천억입니다. 1년에 4천억씩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구조여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성장은 하지만 그래도 전체 소비 규모가 뭐 배로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쿠팡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는 다른 쪽이 그만큼 쪼그라든다는 것. 그렇게 됐을 땐 경쟁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낙인됐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 모델을 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5,200만에서 이 인구는 안 느는데 물론 다른 나간다는 건 또 어렵고 왜 아마존도 지금 뭐 스페인, 독일 뭐 다 있잖아요. 프랑스. 그러니까는 우리 쿠팡은 어디까지나 도메스틱 아직까지는인데 여기서 확장성. 그럼 확장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가 망하는 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망하거나 축소되는 걸 전제로 해야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장을 압도하던 사업자들의 성장세가 그만큼 저하되고 있어서 뭐 봐야겠죠. 네. 이제 그리고 쿠팡이 만약에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뭐 물류 쪽에 기준으로 말씀하셨지만 쪼개 먹을 지역 베이스 사업자들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뭐 2019년도 보게 되면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큰 화두는 뭐 신선식품의 어떤 새로운 커머스의 흐름이 일단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선식품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저희 이제
그 라이프 스타일의 구조, 인구 구조, 네. 그다음에 이런 걸 변화에 따라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대안들인데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온라인 쪽으로 온라인 커머스 신선식품까지 확장이 된 구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온라인 커머스 부분을 또 주도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 이제 이와 이제 다시 맞물렸던 부분이 이제 새벽 배송이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어떤 이제 기존의 커머스 쪽에서 물류라는 그거에 대한 인프라 투자 또 그거에 기대치라는 것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전체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부분들도 전체 그 유통이 살아남는 부분들은 저가형 그 상품들, 저가형 네. 구조 부분의 어떤 마켓 부분들 뭐 했는데 그런 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2019년도를 좀 이렇게 가르지 않았을까 또 주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간단하게 생각이 듭니다. 커머스 영역에 좀 여러 가지 확장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부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예, 부분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네, 라이브 커머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가 홈쇼핑을 예전에는 방송사들만 또 네. 대규모에 있는 뭐 롯데홈쇼핑, 뭐 GS홈쇼핑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모바일만 있으면 개인이 홈쇼핑을 차려서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근데 원래 이 라이브 커머스를 주도했던 거는 타오바오의 쭈보라고 아, 합니다. 예, 쭈보 예. 있는데 그 이제 쭈보 부분들 자체가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동대문이나 이대에 가게 되면은 중국인들이 그냥 카메라 하나 가지고서 매장 내에서 그 매장을 훑어가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어찌 보면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이면서도 저희가 그 글로벌까지 같이 그 커머스가 그 쇼핑이 확장되는 형태. 근데 그걸 주도하는 부분들이 이제 인플루언스 부분들. 기존에 팬이 있고 팬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상품 구세, 신뢰성 이걸 가지고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커머스로 확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네. 플랫폼의 확장 네. 부분 내서 인스타그램 자체 그렇게 사용자들이 일반 사용자들이 커머스를 확장할 수 있게끔 그 인스타그램에 그 쇼핑이 붙었고요. 유튜버도 그런 걸 확장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기능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 쭈보 같은 네. 것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시장의 참여 또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인플루언스 마케팅 자체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들 자체가 이제 브랜드를 만들거나 그들 자체가 그렇죠. 네. 하나 정도의 어떤 구매할 수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고객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제는 커머스로 확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연초 그러니까 글로벌 같은 경우는 벌써 한 2, 3년부터 흐름이 있었는데 네.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올 하반기까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그다음에 인플루언스 또 그게 시장 부분이 좀 형성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촉발된 이제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진입이 되고 또 플레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각종 이런 라이브 커머스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플레이들이 생긴다면 결국은 시장의 전체 파이는 서서히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당히 significantly 증가하지만 결국은 그 개별 플레이들이 먹는 그 포션은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좀 작아진다는 뜻이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 이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다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 할 수 있다. 또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콜드체인의 특성이 뭐냐면은 우리가 편의점 같은 것도 보면요, 김밥이라든지 그 뭐 소시지라든지 뭐 이런 샌드위치 같은 거는 그 지역의 물류센터에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 점주를 딱 이렇게 한 개를 짓거든요. 그 보통 GS나 저 비제브리트 같은 경우는 그럼 결국은 그건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쪼갤 수 있다는 얘기는 작은 업체들도 충분히 그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대기업만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기반을 둔 이런 중소업자들도 충분히 이런 콜드체인에 진입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콜드체인 사람 분명히 큰 건 맞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인구 전체 파퓰레이션에 이제 한계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확장 추세인데 그 범위 내에서는 플레이어들이 자꾸 많이 생긴다.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고 스타트업이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결국은 플레이어들이 먹는 그 파이는 그렇게 거대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네. 약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